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5주차 2강입니다. 자, 비대면 수업이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오비디우스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 신화를 오비디우스가 뭐 개작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셀렉션, 저도 개작은 개작인 게 이제 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 오비디우스가 또 사랑 이야기의 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한, 비극적인데 그걸 굉장히 달콤한 언어로 만든 오비디우스의 버전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전하는 그리스 신화라는 시리즈의 첫 탄이었고, 이제 2강에서부터는 메르길리우스라는 위대한 시인이 쓴 로마 건국 신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아이네아스와 로마의 건국 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네이아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베르길루스한 시인이 그 로마식으로 바꾸면서 이름이 아이네아스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면서 여기 아이네아스가 살짝 등장했던 것을 이야기했고, 아이네아스가 이제 로마식으로 하면 베누스 여신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AD 30년 이후에 그 악티움이라는 곳, 좀 이따 나올 텐데,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여서 내란이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해서 그 시대부터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로마 제정기로 들어갑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지중해 지역의 평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의 그 발달한 문화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뭐 그 호라티우스라는 또 로마의 시인이 있는데, 한 자가 정복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정복자가 정복당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인들이 열렬하게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 집에 어린 자식들에게 그 그리스인 노예를 붙여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일상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할 만큼 아주 뭐 그리스 애호 운동이 벌어지는데, 또 한편에서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강성한데,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제 원래 그 초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검소함, 그다음에 공적 생활에 대한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약간 무인 기질이 있으면서도 강직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스 특히 아테네 문화라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약해 보이는 뭐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심취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히 하는 로마의 어떤 위정자들도 있었고, 또 문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로마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르기울리우스라는 이 시인이 아이니아스라는, 그러니까 멸망한 트로이아 왕국의 사위였던 아이니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로마가 고대로부터 그리스와 대등했던 세력이었다, 대등한 문화를 이루고 있던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사실은 이건 정말 신화기 때문에 뭐 사실적 근거는 역사적 근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트로이 전쟁의 어떤 일말과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화적인 근거는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로마 건국의 어떤 신화적 존재로 아이니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듯이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기원전 70년에서 19년 사이에 살았는데, 그 사이에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고, AD 30년이 아니라 BC 30년인가 보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던 시대. 아이네아스가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라는 로마 건국의 영웅이 등장하는 아이네아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이네이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가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르길루스 작품을 보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혼성 모방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위대한 시인이었던 호메로스의 두 작품을 혼성 모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이겨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방한 흔적들이 많고요. 또 이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을 이탈리아의 단테가 또 여러모로 모방해서 해놓고 그러니까 오마주도 있고,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저승을 안내하는 길잡이로 나오거든요. 단테의 신곡에서는. 그래서 저기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단테의 신곡은 또 영국의 밀턴의 신라권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로마는 원래 그 로마의 그 전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그 관직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 중에 하나가 매해 그 로마에서 있었던 행사들을 기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년체입니다. 매해 있었던 일기처럼 기록하는 건데, 그 기록물이 로마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로마 편년체 역사라는 게 바로 전복관들이 매해 있었던 축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편년체 역사가 트로이아 함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이네아스가 유민들을 이끌고 다른 새로운 땅을 찾아서 트로이를 도망쳐 나오는 그때.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가 혼성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12권 중에 앞에 6권은 오디세이아를 본따고 뒤에 6권은 일리아스를 본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전투 장면이 나오고 앞에 6권에서는 이제 모험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일리아스의 첫 구절, 오디세이아의 첫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펠레오스의 아들의 분노를 노래하게 하소서라든가, 한사나의 라고 시작하는 거구나. 여기 보면 그래서 아이니아스도 무구와 한 사내에 대해 나는 노래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오디세이아를 보면 들려주셔서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디세이아에서 따온 거고 무구는 일리아스의 내용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부터 대놓고 나는 호메로스의 이 두 가지 작품을 혼성 모방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성공한 거죠. 자, 이게 재밌는 그림입니다. 호레이스,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입니다. 호레이스는 영어식 표현이고, 이게 베르길루스의 영어식 표현이다. 버질,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인물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있던데, 한 사람은 마리우스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마리우스겠죠. 그리고 집이 지금 마이네케나스의 집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마이네케나스인 것 같아요. 마이네케나스는 이게 아마 후원이란 뜻으로 쓸 텐데, 이 시대에 그 로마의 시인들을 후원하던 후원자입니다. 로마의 공직자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이사라, 시저가 황제가 되려다가 암살당해 죽죠. 브루투스에게. 브루투스가 시저가 아끼던 인물이었는데 브루투스가 죽으니 시저의 심장에 칼을 꽂으니까 브루투스 넘어져 물어보고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내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루투스 일파, 그러니까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브루투스 일파와 카이사르를 지지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이제 왕당파, 이제 황제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게 오히려 민중들이 황제 시대를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로원들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들의 이익을 외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이 호라티우스는 사실은 그 브루투스 파, 즉 공화주의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전이 벌어져서 전쟁이 났고, 그 전쟁이 한쪽에서는 브루투스 쪽과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안토니우스라고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사람과,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카이사르의 양자격인
쪽이 이제 둘이 연합하고 브루투스와 뭐 거기는 이제 그 카톤이 뭐 로마의 뭐라 그러나 로마 의회 여기 원로들이 많이 있었죠. 키케로도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전 폼페이우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 아는 사람 잘 알 텐데 폼페이우스는 위대한 장군이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거기에 총사령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브루투스와 폼페이우스 쪽이 패합니다. 호라티우스 사실은 그쪽에 있었던 친구인데 패했고, 근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내전이 안 끝나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군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장군인 그 유명한 뭐죠? 아그리빠를 장군으로 해서 이집트 앞에 있던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물리치죠. 그게 이제 기원전 30년입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는데 뭐 말은 황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호라티우스는 나중에 이제 용서를 받아서 이 메이나케스의 그 후원을 받는 거고요. 베르길루스 이 사람의 후원을 받는다는 건 즉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고, 베르길루스의 이 아이니아스 서사시 안에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좀 정치적으로 복잡하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정 로마를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조 영웅을 얘기하면서 현재 집권자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찬양하는 얘기랑 연결짓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샤를르 프랑스와 자베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19세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이 사람의 후원 등을 비롯해서 그 전에 있었던 키케로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그 문학의 황금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학이 그리스 문학에 대한 열등감을 어느 정도 떨쳐내는 로마의 어떤 자체의 걸작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 황금기죠. 자, 여기가 이제 트로이의 함락으로부터 시작하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 트로이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밤에 쏟아져 나와서 성문을 열고 불을 태우고 잠자고 있던 병사들을 죽이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요. 아이니아스는 일어나서 싸우지만 역부족인 걸 깨닫고 자기 아버지 앙키세스가 있는데, 앙키세스는 젊었을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앙키세스를 업다기보다는 그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은 한 손을 잡고 또 한 손엔 그 로마의 그 신상을, 로마가 트로이의 신상을 잡고, 그리고 뒤에서 부인이 따라오게 한 채로 바다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부인은 헤어졌고 나중에 그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지하 세계에 갔을 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바다로 가보니 트로이 유민들이 또 모여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밤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의 이제 방랑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갔던 곳은 이제 트라키아인데, 이 트라키아는 그곳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재단 장식용으로 나뭇가지를 뽑았더니 거기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라는 아이를 트로이 전쟁 전에 빼돌려서 이곳에다가 이제 숨겨뒀었는데, 이 트라케 왕이 폴리도로스를 맡기면서 뭐라 그러나 사례금으로 줬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 폴리도로스를 죽여요. 그래서 그 죽은 자리에서 이 나무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뽑으니까 핏방울이 떨어졌던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여행을
위치가 어느 정도 겹치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도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나서 가까운 데 갔다가 거기서 뭐 포도주를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 얘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잊지 못하고 거기서 델로스 섬, 아폴론의 성지인 델로스 섬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옛 어머니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신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키세스가 우리 조상이 그 크레테에 살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쪽인가 보다 하고 이제 크레테 섬으로 갑니다. 크레테 섬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 살고 있었는데 나무나 곡식이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그러더니 트로이아에서 그 가져왔던 신상들이 이탈리아로 가라라고 충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이제 스트로파데스라는 섬에 들렸더니 거기는 이제 그 아르고의 모험에서 그 예언자를 괴롭히던 하르피이아가 쫓겨나서 이 섬에 살고 있다가 이 라이니아스 일행대 식탁을 덮치려고 하다가 이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탈리아 가게 되면 식탁까지 갉아먹는 허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악티움,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내전의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던 악티움에 도달했고 거기서 이제 에피루스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는 공교롭게 네옵톨레모스, 아킬레우스의 아들이죠. 네옵톨레모스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헬렌의 딸 헤르미오네와 결혼을 했는데 그 헤르미온의 정혼자였던 사람이 바로 오레스테스, 아가멤논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의 아들이 잠복했다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다른 버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옵톨레모스가 사실은 헥토르, 프리아모스의 큰 아들이었던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를 노예로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네옵톨레모스가 죽으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와 헥토르의 형제였던 헬레노스가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조그만 나라를 일구며 살고 있어요. 이제 이 헬레노스가 예언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됐다는 예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시칠리아. 시칠리아는 스킬라 뭐 저기 있잖아요. 스킬라하고 카립디스 6개 머리 달린 괴물과 소용돌이가 있는 그곳이 이제 시칠리아인데,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경로랑 겹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부하 아카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에서 폴리페모스를 만나서 눈을 찔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오디세이아에 보면 부하 하나를 두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카이메니데스가 그였고,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은 버리고 갔던 병사를 우리는 데려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눈먼 폴리페모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페모스가 소리를 듣고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얼른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시칠리아의 드레파눔에 갔는데 이때 안키세스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카르타고에 당도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나중에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로마를 거의 함락시키기 전까지 갔었던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원수죠. 근데 그 원수 카르타고가 왜 로마의 철천지 원수가 됐는지를 신화적으로 설명하는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 전에 그림을 좀 보고 가시죠. 자, 이게 이제 이거 아이니아스를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되는데 어깨 안 친 그림도 있고요. 버전 좀 다릅니다만 그림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죠. 아들이고 부인이 이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페데리코 바로치라는 화가 1598년도 작품입니다. 그림도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뭇가지를 뽑았더니 거기서 이제 피가 떨어진다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좀 화질을 좀 좋은 걸로 바꿔야겠네. 빅토르 호노레 얀센스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17세기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델로스에서 신탁을 받는 장면인데 이 델로스 신전들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 1672년도 작품입니다. 그림이 아주 뭐 바다와 신전이 잘 어울리는, 사람 작게 그려져 있으면서도 큰 경치들이 잘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건데 크레타라고 써 있고 페르가미움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스트로피아라고 써 있고, 이게 크레타에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떠나지 못하고 일부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거기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네아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아이네아스가 떠나고 있고, 표정들이 좀 취무락한 표정이긴 한데 이게 옛날 그림이라, 그러니까 1530년. 그래서 이 화가의 이름도 정확히 몰라서 아이네아스의 대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의 대가, 아이네이스의 대가, 아이네이스 작품을 잘 그린 화가라는 뜻이죠. 아이네이스의 대가라고 돼 있어요. 뭐 오늘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데 어떻게 보면 또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번 여정지가 이제 스트로페데스니까 여기가 이제 스트로페데스입니다. 하르피아가 보이죠. 이들이 이제 머물렀는데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하르피아가 먹을 걸 뺏으려고, 강탈하려고, 훔치려고 오고 있는 장면. 요거는 지오반니 디 루테로라는, 또는 도소도시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1520년에서 26년 사이 작품. 이것도 나왔네요. 여기 Fully Famous라고 돼 있죠. 눈이 멀었는데 이쪽에서 피가 나오고 있네. 시칠리아라고 써 있고, 아르키메니데스라고 써 있고, 이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간다는 모습인데, 이것도 뭐 애기들 모습처럼 돼 있고 귀엽기도 해요. 이것도 아이네이스의 대가라고 돼 있는 거고 1525년에서 1530년 사이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까 것도 1530년이라고 돼 있었죠. 이게 어디 건물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들었어요. 폴리페모스의 양들이 여기 그려져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르타고와 로마의 그 원한 관계, 디도의 사랑과 죽음이라고. 디도는 굉장히 그 아이네이스도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죠. 뭐 비극의 주인공, 뭐 이런, 뭐 오페라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디도는 사실 이제 포이니케, 포이니케의 튀로스에서 슈카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했었는데, 그 디도의 오라비였던 피그말리온 왕이 그 재산을 탐내서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남편이 꿈에서 자기 재물을 숨긴 곳을 알려줘서 그 피그말리온, 이 동명이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조각가와는 피그말리온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주를 했고 이곳으로. 근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디도가 오는 걸 싫어하니까 사정사정해서 쇠가죽 한 장으로 덮을 땅만 달라고 했다. 그래서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 쇠가죽을 얇게 오려갖고 느려서 큰 땅을 에워쌌다. 뭐 이래서 땅을 얻었다. 평화적으로 뭐 이런 게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아이니아스가 이제 여기에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폭풍우를 만나서 폭풍으로 카르타고에 당도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역시 오디세우스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도 혼자 호를 단신 파이네키아 그 나우시카를 만난 그곳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륙을 했는데 거기 그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림들이 그 오디세우스에서는 이제 시였죠, 시. 음성 예술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시각 예술로 살짝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아이니아스를 디도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누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사랑의 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카니우스, 그 아이니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를 딴 데다 재워놓고는 큐피드, 에로스가 아이니아스를 대신해서 아스카니우스로 변신해서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디도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사랑의 화살을 꽂은 거죠. 그래서 아이니아스에 대한 사랑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둘이 사냥을 나갔는데 폭풍우가 불어서 윤호와 베누스가 이제 그 둘이 짝짝꿍을 맞아갖고 사냥 가서 폭풍우를 일으켜서 동굴로 피신해서 결국 거기서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둘 다 유부녀였던 거죠. 물론 그러니까 둘 다 죽었지만 배우자들은 그래서 좀 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불을 지르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 건데 이건 되게 오늘날을 보면 좀 뻔한 어떤 클리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래된 얘기죠. 이런 것도 역시. 그다음에 유피테르가 거기 이제 디도와 사랑에 빠져서 뭐 이탈리아 가지를 않으니까 메리크리우스를 보내서 이탈리아로 가도록 경고합니다. 이전에도 경고를 한번 줬었어요. 그래서 두 차례 경고를 받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니아스가 떠나게 되니까 아이니아스를 보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민족 간의 원수가 되라고 저주를 하고는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 가슴에 칼을 찌르고 불을 태워서 자기를 자살합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이제 그 디도의 비극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 큐피드가 아들로 변신해서 여우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미 사랑에 빠진 얼굴이죠. 유몬지 신년지도 열심히 얘기를 듣고 있고 일리아스 전쟁 얘기,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염길렀네. 수염을 안 길렀을 것 같은데 영웅이라기에는 다리가 미끈하게 잘 빠져 있는 꽃미남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죠? 뒤에 이제 뭐 해안이 보이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건 귀랭이라는 화가 1815년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동굴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인데 이거는 뭐야? 귀신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1780년 피에르 라꾸르라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메르크리우스인지 알겠죠? 메르크리우스는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 여기 이제 두 개의 뱀이 달려 있는 메르크리우스의 지팡이가 있고 머리에 날개 달려 모자를 쓰고 있고 그죠? 얘기를 전해 듣고 고뇌에 빠져 있는 아이니아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투구와 남자를 전쟁 영웅을 상징하는 것들이 투구가 있잖아요. 이 그림은 1757년 그리고 여기 딱 여기 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벽에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조각이죠. 자기 가슴에 칼을 찌른 앳된 얼굴이에요. 디도. 오기스틴 카요트라는 조각가 1711년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시칠리아에 도착했는데 양키시스 아버지가 죽은 지 일주기가 돼서 여기서 이제 기념 운동 경기를 합니다. 이건 일리아스에도 나오는 장면이라서 역시 그걸 이제 오마주한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이제 윤호가 강길을 보내서 미친 여인들이 이제 일부 배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오랜 그 유랑 생활에 지쳤다라는 표시기도 있죠.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고 일부만 이제 출항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쿠마이라는 곳에 가서 예언자 슈빌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예언자 슈빌라에게 이제 전원을 전한 거죠. 나를 찾아와라라고. 슈빌라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델피의 그 예언 피티아와 유사한 거죠. 슈빌라를 만나서 황금가지를 꺾어서 제사를 지내라. 이 황금가지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으로 들어가는 징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류학 책 황금가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 신화학 책 이름도 황금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꺾어서 제사를 드리고 저승으로 들어가는 동굴로 들어가서 앙키세스를 만나서 로마의 미래 인물들을 보는데 바로 여기 이제 아우구스토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로마의 역사가 이제 쫙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니아스가 이탈리아를 가야 될 어떤 이유를 더 분명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니아스가 상하로 된 문으로 이제 뿔로 된 아니다. 상하로 된 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꿈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데스로부터 지상 세계로 꿈을 보내는데 문이 두 종류가 있는데 뿔로 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로 된 문이 있는데 뿔로 된 문은 진실한 꿈의 문이고 상하 문은 가짜 문인 거죠. 그러니까 뿔은 좀 투박하고 상하는 화려하니까 거짓은 화려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진실은 근데 뿔로 된 문으로 안 나오고 상하 문으로 나와서 이게 그러면 뭐 아이니아스가 그 하데스에 가서 받았던 예언이 거짓이라는 뜻이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대는데 더 찾아보면 뿔로 된 진실한 꿈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새벽에 꾸는 꿈은 진짜 꿈 예지몽이고 상하문 초저녁에 꾸는 꿈은 개꿈이다 뭐 이렇게 하는 속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정 전에 돌아왔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고전 해석에 대한 좀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전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이아 유민 여인들이 바에 불을 지르는 장면인데, 야, 이게 이 장면 하기 굉장히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배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커다란 배가 저기 큰 바다에 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여인들이 모여서 여기 불 지르고 있다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요? 봅시다 좀 보이는지. 배를 타는 장면은 보이는데 뭐 이게 불 지르는 장면인지는 이쪽에 불 지르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림 되게 멋있는데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만 다시 이탈리아로 건국을 위해서 떠난다 이런 거죠. 이 그림은 아까 나왔던 클로드 로랭 1643년의 그림이고요. 자, 이게 이제 하데스로 간 장면인데 이것도 대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바빌론 탑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 보면 어디 갔어? 여기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고 이게 수빌라입니다. 수빌라가 이제 저승을 안내하는 건데 단테에서는 수빌라 역할을 누가 한다? 베르길리우스가 합니다.
아이니아스와 스빌라. 이 혼돈의 와중에 이 둘이 있죠. 불이 저기서 확 타고 있고 굉장히 멋있죠. 장 브루헬 디 엘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의 화가 집안인데 여기 이제 윗세대 아버지였죠. 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 못지않죠. 자,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 아버지고 안키세스, 아이니아스, 그다음에 시빌라,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데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고 거기 이제 뭐 저승의 왼쪽 문으로 가면 뭐 저승이고 오른쪽 문으로 가면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리가 나오는데 하데스 지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단테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유벨레스키라는 작가고 17세기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만나 직접 대면 수업으로는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머지 6권, 7권부터 12권 사이 얘기를 1시간 동안에 줄여서 전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